자, 조프로의 경제TV 코너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주식시장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장 초반부터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결국에 0.99% 내린 2834.29로 마감했습니다. 2830선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는데 특히 기금이 7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반면에 개인은 9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KB금융, 카카오뱅크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란색이었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또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시 7만 원 중반이 됐는데요. 한때 8만 전자 이상으로 간다 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또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카카오페이가 있었는데요. 경영진 먹튀 논란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류영준 대표를 포함해서 기존 경영진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남은 임원 5명이 주식을 다시 사겠다고 밝히고 또 내부자 거래 방지 규정을 만들겠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국민 밉상처럼 찍혀있는 상태인데 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카카오뱅크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65% 내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1.6원 오른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 상황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소식, 정부가 1월 추경을 오늘도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1951년 이후의 처음입니다. 네. 민주화 이후로 따지면은 2월에 했던 게 외환위기 때 그때 2월에 했었던 적이 있대요. 네. 그 이후로 가장 빠른 거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1월 추경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하는 10번째 추경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들어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도 확대하고요.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같은 방역보강 지원도 편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얼마냐? 이번 추경은 14조 원 규모입니다. 재원은 항상 필요하죠. 재원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초과세에서 10조 원입니다. 문제는 이거 당장 쓸 수가 없어요. 4월에 결산을 해야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돈이 없는데 돈을 써야 되면 빚을 내야죠. 국채로 11조 3천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 이 조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방금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건데 네네네. 국채를 발행한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것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번에 지적 안 한 걸로 이번에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채를 발행하면은 채권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이랑 비슷해요.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막 발행을 하면 기존 가치의 희석 같은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국채도 발행이 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요. 네. 액면가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칠게요. 네. 지금 이 채권 만기에 5% 수익을 줍니다. 이거를 채권 시장에서 지금 1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기에 105만 원을 벌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을 내서 5만 원을 벌게 되니까 이 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5%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채권 가격이 아까 국채 발행이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채권 가격이 90만 원으로 하락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90만 원을 내서 만기에 105만 원을 받으니까 15만 원을 벌게 되잖아요. 더 벌 수 있는 거고요. 네. 수익률은 16.6666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금리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네.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네.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금융회사가 조달하는 자금 비용이 늘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고 결국엔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추경을 발표한 뒤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하고 미국의 긴축 정책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가 지금 신용평가 업체인 나이스 평가 정보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개인 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11월 말에 632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2019년 말보다 30% 넘게 아주 단기간에 급증한 거예요. 특히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위험채무자로 보는데요. 이 채무자 수가 2배나 늘었습니다. 네. 대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런 위험도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다중채무자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빚이 있는 사람들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단기간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네. 뜻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증액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추경 소식 그리고 국채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 굉장히 이슈가 됐죠. 대흥행이었고요. 네. 증권사 7곳에서 진행이 됐는데 증거금이 114조 원이었고 청약 참여 건수도 442만 건이었습니다. 둘 다 역대 최대 기록이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를 분석하니까 48.6%가 소위 말하는 MZ세대였다고 합니다. 네.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자들을 말하는데요. 네, 저는 포함되지 않네요. 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6%로 가장 많았고요. 40대가 22.8%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대, 50대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3, 4, 20대가 굉장히 그러네요. 다 수위에 있었어요. 네. 남성과 여성이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여기가 그랬다면 다른 곳도 뭐 전반적인 빅데이터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청약 수단별로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청약이 94.5%나 됐습니다. HTS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해서 디지털로 한정을 하면은 98.4%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객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영업점, 객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업점, 지점 네. 이런 곳은 1.63%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금액으로는 디지털이 84.2%고 오프라인이 15.8%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는 거액 투자자들은 직접 지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고요. 최근에 이 공모주 청약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채널을 통한 투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트렌드가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번 조사 결과가 반영을 해주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아까 밖에 있는 우리 좀 나이 어린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다들 공모주 청약을 했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한 주씩 받았다는 얘기를 해서 부럽네요. 저도 네.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와 다들 요즘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 청약이 실제로 시중에 자금을 좀 많이 빨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청약을 했기 때문에 네. 청약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에 보니까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5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청약 전날에 74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이틀 만에 20조 원이 줄었습니다. 와.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러니까 CMA 잔고가 이것도 22조 7천억 원이 줄었어요. 네. 사실상 머니무브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측면들이 국내 증시를 압박하는 측면으로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좀 보이고요. 네.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그리고 보험사의 약관 대출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이틀 만에 7조 원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게 이게 또 가계대출 통계 쪽으로 크게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난해 4월에 SKI 테크놀로지 때 단기간에 이렇게 청약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 가계대출 통계가 굉장히 왜곡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월말 이전에 좀 증거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했고요. 오늘 반환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21일 반환. 네네. 그래서 대출 통계 왜곡은 그때보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들 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어떤 건가요? 사실 지난번이랑 비슷한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추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치권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가 전부는 아니고 정치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태현 기자였습니다.